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헌법 이번 시험, 해설을,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은 이번 시험의 커트라인이 얼마 될까?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문제를 한번 검토해보고, 그리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잠깐 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총론 부분에서 사유과 원리에 관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정답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 사유과 원리의 그 개념, 사유과가 뭐냐? 제가 수업 시간에 사유과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는 게 아니다. 이른바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이른바 바로 이 대목이죠. 실질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실질적인 조건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곧 사유국가다. 돈 주는 국가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질문이 이제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죠. 그 다음에 당연히 사유국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입법 정책적인 수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아마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맞췄을 것 같아요. 이 사유국가 원리를 채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사건이죠. 이른바 위험책임 원리를 채택했던,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자유시장 경제 질서라고 한다면 과실책임 원칙을 채택할 텐데, 그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원리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이자하는 이 사건 규정이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사건인데, 사실 상당히 오래된 판례예요. 아주 대표적인 판례이긴 하지만, 이건 뭐 특별히 어렵지 않게 풀으셨다 생각하기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면 의료보험 사건이죠. 그래서 직장의보하고 지역의보가 사실은 재정은 통합되어 있지만 의료보험료를 수납할 때는 따로따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부 보전해주고, 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전해주죠. 근데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누가 보전해줘야 될까요? 국가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건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로 껑충 뛰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요새 핫한 이슈가 바로 이제 사실 변호의 조력 권리가 되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형사 절차상에서만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형사 절차가 끝난 수용자의 경우에 이 질문 체크하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변호의 조력 권리 주체할 수 없다는 점 잘 아실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인천공항 사건에서 우리 헌재가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확대했죠. 우리 헌법 12조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포 구속, 그 구속의 범위에 원칙적으로 형사 절차상의 구속을 말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구속에는요, 형사 절차상의 구속이 물론 압도적으로 많지만 행정 절차상의 구속도 있고 또 민사상의 구속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속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 사실은 형사 절차상의 권리로 이해했던 건데, 우리 헌재가 이 사건에서 행정 절차상의 구속도 이 헌법 12조 사항의 구속에 포함된다라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자, 잘 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거 올해 나온 판례죠. 여러분들, 윤창호법 사건입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나왔던 사건에서는 이 판단 기준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 다시 말하면은 죄형법 정지 원칙의 파쇄 원칙 중 마지막 적정성의 원칙에서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른바 체계 정당성 원칙 관해서 논의했던 그런 부분인데, 사실 2회 이상 음주운전하는 경우에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서 지난해까지도 우리 헌재가 위헌으로 보지 않았어요. 다만 그때 심사 기준은 이 적정성 문제, 즉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 이 문제로 접근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그런 뭐 일반 횡령의 자유 침해 여부 이런 문제로 들어왔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른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으로 이른바 죄형법 정지 원칙 중 적정성의 원칙 문제로 오율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요와 마찬가지로요, 이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 한 사람이 또다시 음주 측정 거부한 경우도 가중처벌하게 되는데, 다 우리 헌재가 위헌 결정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건 올해 나온 판례인데 5월 달인가요,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정답은 이제 4번이었는데요. 우리 헌재가 일찍이 9.1 엄마 111 사건인가요? 그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례발 권리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접견교통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목리 등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다 이런 판시를 했는데 그 판결 내용을 자세히 다시 한번 풀어주죠. 사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라고 문제는 자유로운 접견이고 자유로운 접견은 접견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런 접견의 비밀의 보장, 이런 자유로운 접견은 실제로 변호인과 접견할 때의 문제지 접견 자체, 이 질문에서도 바로 그 점이 된 건데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접견 자체에 대해서도 제한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접견의 시간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죠. 아마 이 지문도 이 문제도 아마 틀린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기본권 주체. 여러분 기본권 총론 부분에서 기본권 주체 문제는 거의 매년 나오죠. 물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게 틀리라고 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하는 우리 25문제를 출제하면서 우리 교수님들이 하나를 이거는 맞춰주세요 라고 해서 내는 문제 중에 하나였었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것은 국가의원이 갖고 있는 것은 권한이지 권리가 아니죠. 그죠? 따라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어찌 보게 되면 이것이 평등원칙 문제는 유리할 수 있겠지만 이것 하나의 기본권으로 볼 수는 없다.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적 문제에서 인정 여부에서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기본권 능력 인정해 줍니다. 다만 그것이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면 이거죠. 근데 직업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우리 현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판례가 되겠어요. 따라서 인정한다면 그것은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다. 이런 거지 우리 헌법상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판시. 자, 그 다음에 이게 정당 설립의 자유 아닙니까? 8조 관련해서 나오는 건데 정당의 자유, 사실은 우리가 기본권 목록은 10조부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재가 사실은 이 8조 정당 설립의 자유, 이른바 정당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볼까 안 볼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정당 설립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것을 기본권으로 장담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는 정당의 자유라는 것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사실 여기는 이론적 배경도 있지만 이건 뭐 여러분들이 크게 염두에 둘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현재 결정을 보게 되면 정당 설립의 자유가 비록 8조에 있지만 이란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 헌법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2장, 다시 말하면 10조부터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으로 보겠다. 그렇다면 기본권으로 본다면은 누가 기본권을 누릴 것이냐의 문제가 나오는데 당연히 국민이 정당 설립할 수 있겠죠. 근데 설립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8조에서 얘기하는 설립이란 말이 설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조직하고 또 활동할 자유까지 포함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조직이나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당 자체가 주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당에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비록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등록이 취소된 정당까지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 워낙 많이 나온 판례지문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도 특히 공법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공법인은 기본권 주체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공법인의 경우에도 기본권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송사업자 사건, 즉 언론의 자유 문제고 또 하나가 대학 아닙니까? 자, 그 사건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평등권 문제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자, 평등권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헌법 11조에서 나오는 평등의 의미 그리고 상대적 평등이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합리적 차별인가라고 하는 심사 기준이 문제되는데 그 심사 기준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의금 원칙하고 비례 원칙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경우에 자의금 원칙이 적용될 것이고 어느 경우에 비례성 심사를 할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 현재는 두 가지를 들죠. 비례성 심사하는 경우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로는 차별적 취급으로 말미암아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경우죠. 그렇단 말입니다. 이 사건에서 친일 반미적 행위자 후손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 11조 1항의 사회적 신분, 그게 뭐냐면 차별 금지 사유가 나와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여러분, 그것은 우리 헌법이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차별금지 사유죠. 또 이 차별금지 사유는 열거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예시사항에 불과하다고요.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리 헌법이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도 아니고 또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재해에 처해되는 경우도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죠? 엄격한 심사기를 적용할 경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세부적인 내용 이 자체가 친일재산 환수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또는 친일파라고 하는 그 지명, 그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이건 문제로서 가치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 기준, 즉 심사 기준을 물었던 것입니다. 자, 참고해 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망일시금 사건은요, 사실은 사망일시금은 재산권이냐 아니냐 이게 첫 번째 논점이에요. 근데 사망일시금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은 아니다는 것이 우리 현재 입장이죠.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국민연금법하고 공무원연금법을 달리 규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국민연금법에서는 형제자매에게 사망일시금을 주는데, 그죠? 유조연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왜 안 주느냐? 형제자매가. 사실 이 공무원연금법상 형제자매 사건은 이거 말고도 또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현재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공무원연금법하고 국민연금은 재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공무원연금 재정을 건전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현재가 함부로 위헌 결정 내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도 다르고 또 공무원 연금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무분별한 지출을 막 하는 거, 이중 수급권 제한하는 거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현재가 위헌 결정 내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평등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법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현재가 갖고 있는. 그 다음에 평등 문제는 제가 늘 기본 강의에서도 말하지만 다른 기본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권의 보호 범위를 제한하느냐 문제가 나와요. 즉 헌재 결정을 보게 되면 먼저 이 사건 법률에서 제한되는 기본권이 뭐냐를 먼저 확정합니다. 그때 근데 A, B, C 기본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A란 기본권이 뭐고 보호 범위가 어디냐, B란 기본권이 뭐냐, 보호 범위가 어디냐, 먼저 보호 범위를 확정한다고요. 그리고 이 사건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기본권이 제한돼 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제한되는 기본권이 2개 이상이라고 한다면 기본권 경험 문제를 해결하겠죠. 자, 먼저 기본권 보호 범위를 확정하고 기본권 제한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이때 위헌성 심사기준이 뭐냐를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나서 당의 위헌성 심사기준에 따라서 당의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평등권 문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평등권 자체가 기본권의 보호 범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란 말입니다. 왜 차별해? 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평등권의 특질이에요, 이게. 이거 그냥 기본적인 문제에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2개의 비교 집단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차별이 뭐예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건 차별이 아니죠.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게 취급한다면 그게 차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으냐 다르냐 비교 대상의 동질성 유무를 판단해 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왜 변호인 선임 등을 했을 때 소속 변호사, 지방 변호사에 경유하도록 하느냐? 바로 변호사 업무의 공익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여러분들 변호사 징계에 대해서 공개하는 거 위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변호사 합격자 명단 공개하는 거 그것도 위헌으로 보지 않아요. 변호사 업무가 갖고 있는 공익성, 공공성 때문에 우리 현재는 이것도 똑같이 합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업의 자유. 와, 이 사건, 이 문제. 여러분들 이거 안경사 사건인데요. 사실은 이 사건은 뭐와 비교해 보셔야 되냐면, 약사 사건이에요. 약사. 그래서 약사 사건에서 약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약국 개설할 수 있다는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현재가 헌법 불합절전이었습니다. 왜냐? 약사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작년에 나왔나 올해 나왔나 그런데요. 이 안경사 사건에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의견이 나눠졌어요. 근데 우리가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족수, 그래서 이 사건에서 5인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4인이 합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 헌재가 직업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다수 의견은 헌법 불합치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셨네요. 이건 직업의 침해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약사법 사건하고 여러분 비교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추행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사실 밤길 많이 이용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분들에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뭐 사실 문제로서의 가치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사건에서 맞는 것은 3번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공무단위권 문제에서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나오고 공무단위권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선고유예를 이유로 해서 선고유예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거, 이거 여러분들 위헌이고 공무단위권 침해고, 반면에 집행유예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거, 이건 합헌이다. 다만 선고유예의 경우에 딱 하나 예외적인 것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수뢰죄 사건이에요. 수뢰죄 등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당연퇴직 사유로 보는 것은 우리 헌재가 합헌으로 보죠. 그 법리가 청원경찰은 여러분들 공무원 아니지만 똑같이 적용됩니다. 직업의 침해 문제로 들어올 때도 똑같이 이것이 적용돼요. 그래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만 구별해 주시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건도 최근에 나온 판례이긴 합니다만, 교통사고를 사람을 사상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신고 의무 이행하지 않았다. 여기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을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호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뭐죠? 교통질서를 회복시킨다는 문제점도 목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한 사람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거,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직업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 됩니다. 직업의 자유는 좀 쉬운 문제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정당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뭘까? 1번. 이거 뭐 우리 조문 문제죠.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 위헌정당 해산제도에서 우리 헌재가 판시한 내용입니다. 그때도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국회의원의 활동이 곧 정당의 활동이냐? 여러분들 이게 정당의 활동이라 해야 돼요. 정당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정당 기관행위라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정당 기관이 아니더라도 정당에 귀속시킬 수 있는 행위라면 그럼 정당 활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국회의원의 지위는 뭐냐? 국민 전체에 대한 대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속 국회의원의 활동이 곧 정당의 활동으로 곧바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서 비례원칙 문제는 우리 헌법에 없는 요건인데 우리 헌재는 이것을 추가하고 있어요. 다만 원래 비례원칙이라고 하는 것, 즉 과잉의무정칙이라고 하는 것은 위헌성 심사의 척도인데, 우리 헌재는 그렇지 않고 이 위헌정당 해산제도에서는 해산의 또 하나의 요건 아니면 정당화 사유로 봤죠. 근데 여기서 보면 위헌성 심사 척도에 의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타인의 당비 대납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 대납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여러분들 당비는 어디다 내요?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낸다면 그건 뭐죠? 그건 기탁금이에요. 이건 당비니까 당연히겠지. 그럼 당의 회계 책임자가 국고로 귀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회계 책임자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좀 구석진 그 질문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보기엔 처음으로 구석진 질문이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거 틀리신 분 계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헌정사.
원래 헌정사가 좀 여러분 부담스럽죠. 근데 여기 너무 눈에 팍 띄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헌법소원입니다. 이 헌법소원은 언제 들어왔어요? 우리 현행법에서 신설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고. 자, 언론 출판의 자유. 또 안 낼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 미결 수용자에서 특히나 금지처분 중에 금지처분 기간, 이거는 징벌이에요. 금지처분 기간 중에 제한된 기본권에서 우리 헌재가 위헌 결정 내린 것은 딱 두 개뿐이 없어요. 하나가 뭐죠? 운동금지. 또 하나가 뭡니까? 전면적 집필금지. 이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예요? 자비 구매도서 열람을 제한한 거. 이건 합헌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것도 꽤 오래된 판례입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 내용으로 보게 되면 크게 보게 되면 네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고 또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표현의 자유, 두 번째가 알 권리, 세 번째가 지금 나오는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및 언론기관의 자유예요. 이 사건은 이제 그와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 제가 필수 판례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종 미디어 간의 겸용 금지냐 아니면 동종 미디어 간의 겸용 금지냐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다양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이 이종 미디어를 겸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종 미디어 겸용 금지에 대해서는 우리 헌재가 합헌으로 보고 있고 반면에 동종 미디어 간의 겸용 금지에 대해서 우리 헌재가 위헌으로 봐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일간신문이 뉴스통신을 겸용하는 것입니다. 주식시를 제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종 미디어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 헌재 입장에서는 위헌으로 보지 않는 그런 영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 10년 됐죠. 이 판례도. 인터넷 신문의 경우에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고용하도록 한 거. 자, 인터넷 신문 생각해 보세요. 열악한 환경일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았다면은 아예 정식 신문사를 차렸겠죠. 그래서 소규모 인터넷 신문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다 월급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른바 소규모 인터넷 신문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돈 들이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헌재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 인터넷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판례였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 사건입니다. 이거 뭐 잘 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인격권 문제, 우리 인간의 돈과 같이 우리 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 문제죠. 자, 그 중에서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권 문제, 성별 정보 제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건이요. 여러분들 이것도 아주 요 내용입니다.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은 추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추가 보안 검색 하도록 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상대국에서 그걸 요구했는데 우리가 안 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격권 침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 축수검색이라고 한 건데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신체의 자유의 제한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축수검색은 뭐냐면 만지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추가적 보안 검색을 하도록 한 거, 이것은 인격권 침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작년에 나왔나요? 나온 판례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 사실은 원래 사자,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고 한다면 경호주제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은 돌아가신 분이라 하더라도 인격적 이익을 마음대로 훼손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훼손했다면 누구의 인격이 제한되는 거죠? 후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후손 인격권을 제한한다. 사자는 인격권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요. 이 사건도 한 10년 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정보를 마음대로 공개한다. 여러분들이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 사건은 그겁니다. 변호사 정보 공개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 지수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 법관이 누군데 그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같은 학교냐, 뭐 선후배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공개했던 건데 이거 우리 헌재가 인격거 침해를 인정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최근에는 거의 논의 안 되는 판례인데 이 판례가 시험에 나왔네요. 아마 예,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재판청권 여러분들 여기 약식 명령에 대한 정지재판 청구 기간은 7일 해놨는데 1심 판결에 대한 상소 기간도 7일이에요. 이거 위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혹시 그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즉결심판 즉시항고 기간 3일로 해놓은 거 그거는 위헌이었지만 정지재판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상소를 제기한다든지 할 때 상소 기간 이거에 대해서 우리 헌재가 위헌으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 인지액 증액하는 거 재심소장에 인지액 붙이는 거 여러분들 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게 재판장이 소장이 적법한지 적식한지 적식 여부를 먼저 심사합니다. 예, 그게 뭐냐면 필요적 기사항이 들어있느냐 인지가 첨부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인지. 예. 근데 인지액은 얼마냐면 1심의 인지액에서 항소할 때 1심 인지액의 1.5배를 예, 항소할 때 붙입니다. 예. 자, 마찬가지로 재심을 제기할 때도 예, 마찬가지로 1심 인지액의 1.5배를 붙여야 돼요. 인지를. 예. 그럼 당연히 인지값이 비싸게 되면은 재심을 청구하기 좀 어렵죠. 그런 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 이겠는데 여러분들 이런 법리가 있어요.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 판결을 뒤집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엄격한 제한 하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심 사유 자체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그런 법리에 의한다면은 예, 재심을 제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자체를 늘려요.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재판 청구 침해가 아니었고, 자, 네, 여러분 3번, 여러분들 위헌성 심사 기준은 우리가 평등원칙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자의금 전칙도 있고 비례성 심사도 있죠. 물론 이것만 전부 있는 건 아니지만. 기준은 뭐냐면 입법 형성권의 정도예요. 즉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면 여러분 행정법 공부하실 때 기속행위와 재량에 대한 위법성 심사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헌재도 헌법재판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면 완화되기 때문에 비례원칙이 아니라 자의금 원칙이 되는 것이고 입법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례성 심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재판 절차, 사법 절차가 마련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사법 절차와 관련된 것은 입법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재량이 인정된다면 모순이에요, 여러분들. 입법 재량이 인정되는데 어떻게 비례원칙이 적용되겠습니까? 이 자체로 모순이라고요. 그래서 이건 자의금 전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심리불속행 제도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항소라고 하고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것을 상고라고 하는데 1심과 2심을 우리가 사실심이라고 하고 3심을 법률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다 사실을 심리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 적용해 주는 것이니 1심 판결이나 2심 판결이나 다 사실 판단과 법률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실심이라고 하느냐? 1심과 2심에서는 심판의 대상인 사실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3심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 이후에는 사실에 대한 불복이 들어갈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런 예외적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고 이후로 법률 문제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사실 판단에 대한 불복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하느냐? 예, 마치 2심 판결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다는 의미의 상고 기각 판결을 해버려요. 예, 그게 바로 심리불속행제도입니다. 예, 이 심리불속행제도에서 우리 현재 꾸준히 위헌 여부가 녹화됐었는데 우리 현재 한 번도 위헌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예, 재판 정보 침해 아닙니다. 자, 대통령 통치구조로 오셔서
예,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공무원이 여러분들 공무원 되실 거잖아요. 국가 공무원의 경우에는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하고 일반적인 정적 중립 의무를 구별하셔야 돼요.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는 모든 공무원이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이 해당돼요. 다만 우리 헌재가 그중에서 두 사람만 떼어놨어요. 누구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에요. 반면에 정치적 공무원은 말이에요. 직업 공무원만 정치적 중립 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는 직업 공무원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 이건데 선거에 당선된 공무원 이런 분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지 않아요. 여기서는 선거에서의 의무예요. 선거의 중립 의무입니다. 당연히 대통령은 받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 한번 조문이죠. 이 다른 거와 달리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뭐죠? 통고만 하면 됩니다. 승인받을 필요 없이. 그리고 해제 요구가 승인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을 줬는데 해제 요구의 구속력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의무예요. 여기 두 가지를 비교해놨는데 헌법소 의무하고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는 의무인데 여러분 성실하다는 의미는 사실 우리는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죠. 그 얘기입니다. 사업적 판단 대상이 되기 어렵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밝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자, 이거 올해 두 번 나온 판례예요. 개성공단 사건.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그로 인해서 개성공단에 들어간 많은 기업들이 손해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업심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통칭의 문제가 나오는데 통칭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돼 있다면 사업심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입니다. 사업심사 해줬어요. 다만 다 기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8월 달에 있었던 그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 문제가 신뢰보원 측에 반해서 재산권을 침해했느냐 이런 문제가 출제했던 그런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행정입법 문제. 이건 뭐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행정입법까지 간다면 제가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한 7, 8번 나온다 우리 헌법에서. 그러니까 안 나올 리가 없겠죠. 그죠? 자, 옳은 것은 뭘까? 이거는 행정입법 부작위, 즉 부작위의 요건이죠. 그죠? 행정입법의 지체가, 즉 부작위가 위법이냐라고 하는 문제, 이에 대해서 사업심사가 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네, 우리 헌재가 밝히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항상 기억할 거, 위임법의 한계하고 위임명령의 한계는 구별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의 관계는 적법성 문제는 직접적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없다. 즉 의회의원 측에 반하느냐 아니면 포괄임원 측에 반하느냐 문제하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냐 문제는 다른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하위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사항의 법령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하위행정입법을 하야할 헌법적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위행정입법의 제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위행정입법의 제정 없이도 사회의 법령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다음 포괄이행 군정치익의 적용 범위인데 이건 어디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물론 이 포괄이행 군정치익 우리 헌법 75조, 95조 규정하고 있는 이 위임법의 한계 문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국한하지는 않죠. 어디까지? 행정규칙까지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정관으로 위임하는 경우는 적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대법원 규칙, 이 대법원 규칙은 여러분들 법규 명령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포괄이행 군정치익이 적용되겠죠. 다만 대법원 규칙은 되게 어떤 거냐면 소송법 같은 거예요. 형사소송 규칙, 민사소송 규칙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법 법관들은 이 부분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뿐인 거지. 당연히 포괄이행 군정치익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국회의원. 이거는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이거 국회가 잘못됐잖아요. 정부로 보내서 정부가 국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것이고, 그 다음
예,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권한입니다. 기본권이 아니니까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 다음에 요 자료 제출 요구예요. 이것이 우리가 국회의원이 인정되는 면책특권에 포함되느냐? 우리가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발언과 표결은 아니지만 직무와 부수행이지 않습니까? 인정해 주는 것이고 우리 대원 판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백지 신탁에 대상인 주식의 보유 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회의원 본인만 얘기한다면 내가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내 주식을 다 어떻게 해요? 부인이나 다른 가족에게 맡겨놓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른바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죠? 나는 주식이 없지만 내 부인이 갖고 있다면 이해 충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문은 길게 만들었지만은 물론 그래서 13조 제3항 연좌제 금지에 저촉되느냐 이런 문제였었는데 제가 보기에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국회의 구성 및 운영. 그래서 이거는 위원회 문제.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 정수는 국회 규칙으로 정하지만 정보위원 수는 12명, 인사청문위원 수는 13명, 예상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50명. 그죠? 그 다음에 임시 집회 수료 요건이 있는데 그때는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된다는 거 우리 헌법 조문. 자, 이거 여러분들 생각나셨어요? 2월, 4월, 1월 빼고요. 2, 3, 4, 5, 6 그리고 7월 빼고 8월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다 1월이 매월 1일이지만 8월은 16일이에요. 이거 조금 그죠? 너무 틀리셨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좀 구석진 지문입니다. 우리 국회법 제5조 앞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좀 구석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방자치. 여러분들 우리 117조에서 법령이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다. 이때 법령은 법률, 법규명령,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에 포함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틀린 분 없죠? 지방의원의 선거, 장의 선임 방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헌법재판소가 6년 전까지는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우리 헌법 24조 규정하고 있는 선거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2016년도에 와서 이거를 선거권으로 우리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해 줬죠. 그게 여기 정답입니다. 볼 수 없다. 이게 틀린 것이고. 이거는 자치권의 범위예요. 자치 재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치권의 범위입니다. 영역적 범위. 그래서 여긴 어디가 포함되는 거죠?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 그래서 공유수면까지. 저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 나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예상했었는데. 그래서 모의고사 때 좀 어려운 문제 냈는데요. 그게 바로 뭐죠? 이 공유수면에 대한 경계설정 문제. 이 판례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국무총리에 대한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이건데. 여러분들, 어디냐면은, 이거 여러분들, 안기부 사건, 또, 공수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 그래서 우리가 정부 조직으로 보게 되면 대통령이 있고, 맨 위에, 그 다음에 국무총리 있고 행정학부가 있는데, 근데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원도 그것이고, 안기부도 그것이고, 지금 공수처도 그래요. 이러한 중앙행정기관의 설치가 가능하겠느냐?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가능하다. 사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 내에서 국무총리가 과연 어떤 지위냐 이거에 대해서 이른바 보좌기관이냐 아니면은 견제기관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어쨌든 우리 헌재의 다수 의견은 여전히 제1의 보좌기관을 보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 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어요. 직권으로 중지하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고 돼 있어요. 자, 문서주의 그리고 부서주의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직무대행 문제죠. 권한대행 대통령의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문제. 자, 감사원 문제. 자, 여러분들 그 1번은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서 문제됩니다. 근데 감사원법 24조의 감사 범위에는 단순히 합법성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합목적성 감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게 되면 비위 감찰권뿐만 아니라 행정 감찰권까지 포함된다. 이거 인정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했던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수업 시간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감사원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중앙행정위원회 감사를 구별해야 된다. 예. 우리 그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감사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반드시 구별해 놔야 돼요. 거긴 법령이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안 한다.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감사원 총리로부터 이거는 24조 제4항 문제예요. 이 두 가지 사항일 때는 감찰할 수 없다. 예. 직무감찰도 여기 없습니다만 사실은 국회, 그다음 헌법재판소, 예. 법원 여기에 공무원은 감찰 대상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요 3번. 네. 이게 감사원장이 이것도 한 10년 넘은 판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원장이 한 이 공공기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 행위가 이른바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갖는 행정지도냐 이런 얘기예요.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갖는 행정지도라고 한다면 이게 뭐가 되느냐? 헌법소원 대상이 돼요. 그게 헌법소원 대상성 문제인데 우리 현재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갖는 행정지도 하게 되면 교육부 장관의 대학 총장에 대한 학칙 시정 요구 사건이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 요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그런 정도의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원은 감사했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시정하지 못합니다. 시정이나 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위법이 있다면 고발해야 돼요. 고발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 의사 절차. 여러분들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이 패스트트랙 사건이에요. 2020년도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요 판례를 그냥 물었던 건데 아마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이 4번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에 대한 표결 전에 그 대상이 되는 법안의 배포나 별도의 질의,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신속 처리 안건 대상으로 지정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표결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법에 이런 토론 절차, 질의 토론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단위권 문제. 옳은 것은 뭐냐? 여러분들 30세 이하로 규정한 거 순경 채용에서 이건 공무단위권 침해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군 부사관의 경우에는 그 군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21세에 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직업입자의 침해, 공무단위권 침해 인정하지 않았던 거고, 이게 위헌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즉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로서 면직처분 인정한 것이 이게 공무단위권 침해냐? 그럼 검사 면직 못합니까? 면직은 퇴직에 대한 반대 개념이에요. 상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검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임도 할 수 있고 파면도 할 수 있어요. 이 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면직 위헌이라면 해임도 파면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그 다음에 4번 공무단위권 보호령,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거 맞잖아요.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 또는 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되는데, 그 다음은 승진 응시 제한이나 이를 또한 승진의 보장, 이거는 내부 승진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예요? 공무단위권의 보험에 포함되지 않죠. 아주 대표적인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 문제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위원 정수는 50명으로 한다는 점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잘못됐냐면, 그럼 위원은 누가 선임합니까? 다 의장이에요.
의장이. 근데 여기 위원장이 한다 그랬죠? 이게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네. 여러분들 이게 준 예산제도 아닙니까? 이거는, 어디죠? 아직 의결을 내지 못한 예산안에 따라가 아니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이거예요. 이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도 없지만 또 모두 할 수 없어요. 새 비모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정답 여러분 잘 아시는 이거고요. 다만 이제 국가재정법에 보게 되면은 요 제출 일자를 90일이 아니라 120일 전까지로 이렇게 앞당겨 놨죠. 그 다음에 21번 서법권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안마사 사건 하면은 이 의료법에 대해서 규정하는 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가 위헌 결정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마사 자격에 대해서 위헌 결정 드렸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즉 위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지구의 침해가 있다는 건데 그 이후에는 다시 의료법으로 돌아왔을 때 위헌 결정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신적 장애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었죠. 그 다음에 이게 이른바 불이익 변경 금전치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약식 명령에 대해서 불복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상소할 때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일 경우에는 이렇게 형사소송법에서 불이익 변경 금전치기를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같은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법관의 독립에서 문제됐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죠. 일반 법관의 임기가 10년이에요. 그죠? 다시 재임명해야 되는데 이런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재임명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조직과 심판 절차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이건데 여러분 가처분은 가정권이에요. 즉 헌법소송 심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기피 신청할 수 없잖아요. 본안에 대한 진술을 이미 했으니까. 그 다음 소멸심리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위헌범죄 심판하고 헌법소원이에요. 권한쟁의가 틀렸던 것이고. 그럼 정답은 이 4번이죠.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헌법소원의 청구기관에서 문제되는 것, 국선변호에 선임 신청했다면은 선임 신청일을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른바 청구기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죠. 그 취지가 여기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옳은 것은 뭘까요? 이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법관과 법원공무원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학식이나 이런 거 풍부한 분들도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위원장은 뭐죠? 호선하잖아요. 임명한다가 틀린 것이고. 이게 맞는 거죠.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거. 그 다음 이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영장주의가 적용되려면 강제처분이라 됩니다. 강제처분은 우리 헌재가 좁게 봐요.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봅니다. 단순히 의무를 부과해서는 강제처분으로 보지 않죠. 이거는 자료 제출 의무만 부과하는 것입니다. 강제처분이 아니죠. 영장주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헌법소원 사건인데 옳은 것은 뭘까? 여러분들 대한변호사협회라 하더라도 변호사 등록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변협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공권력조치가 된다는 거. 따라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것이고. 그 다음 당연히 입법정에 포함됩니다. 그렇지만은 입법기관의 소관사항의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걸 요구하는 것에 불과한 건데. 그 다음에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어떤 때 헌법소원 대상이 되느냐? 바로 직접성이에요. 집행행위를 매결하지 않고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법률 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당해 법률 규정의 직접성은 인정된다? 아니에요. 그 하위 법규 명령이 있어야 이게 집행될 수 있는 거니까 집행위가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인용할 때 인용결정서 주문의 침해된 기본권의 원인이 된 공권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후문이 이게 헌법재판소 75조 제5항이죠. 이른바 부수적 규범 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 인정될 때 해당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부수적 규범 통제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는데요. 재판의 전제성, 위헌범 심판도 그렇고 68조 이항법 소원도 마찬가지인데 이 내용이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는 얘기는 구체적 사건이 소송 계속 중해야 되겠다. 위헌 여부 되는 법률이 당해 재판에 적용돼야 되겠다.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해야 되겠다. 다른 내용의 재판이란 주문이 달라지거나 이유가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법적 효력에 대한 법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이걸로 보게 되면 다른 건 다 맞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당해 소송 사건이 각하될 것이 불분명하다면 흠결된 것으로 단정할 수가 없는 거지. 왜? 소송 계속이라는 요건을 갖출 수 있으니까. 자, 2번. 다른 법률을 통하여 여기 보시게 되면 법원이 심판 대상 조항을 적용함이 없다면 당해 법률 조항은 뭐가 돼요?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거죠. 네. 형사사건에서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되지 아니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나 공소장에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당해 법률에 당해 사건에 적용이 없다면 당연히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항소심에서 당해 사건의 당사자들 간에 임의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됐다면 이미 소송 계속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재판의 전제성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 개념을 분명히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이런 건 판례로 외울 게 아니라 개념만 확실히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1번부터 25번 문제까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제가 검토해 봤을 때 몇몇 문제는 조금 구석에서 낸 지문도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 아주 어려웠다거나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최근 판례도 좀 나왔고 또 과거 좀 잊혀질 만한 판례도 좀 나와서 우리 수험생들 좀 곤란하게 만든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은 시험이 끝난 날이에요. 여러분들 푹 쉬시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꿈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헌법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